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메리는 양녀인 마리아가 해병대에 입대한다고 말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학창 시절 그녀는 친구들과 자주 다투고 다른 이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즉 단체 생활과는 좀 거리가 있는 아이였거든요. 그런 딸이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에 들어간다고 하자 부모로서는 놀랄 일이었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는 딸에게 있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메리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2006년 6월 6일에 제2해병원정군 27 전투물류연대에 배속된 마리아는 열심히 군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의외로 자기 적성과 맞았는지 가끔 안부 전화를 걸 때마다 그녀는 밝은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입대하고 거의 1년이 지난 무렵인 2007년 5월, 그날도 딸의 전화를 받은 메리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따라 딸의 목소리가 다른 날과는 좀 달랐기에 신경이 쓰였던 메리에게 잠시 머뭇거리던 마리아는 자신이 상사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흐느꼈죠. 그리고 7개월 뒤 마리아는 살해됐습니다. 처음 어머니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것을 알렸던 마리아는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딸을 위로하던 메리는 조심스럽게 그 상사를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녀는 전화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고 다음날 마리아는 어머니의 조언대로 행동했죠. 그녀는 담당 장교에게 상사인 세자르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말했고 해군 범죄 수사국에도 이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상부에선 오히려 피해자인 마리아를 안 좋게 보았습니다. 세자르는 그녀와 성관계했던 것을 인정했지만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이지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는 훌륭한 해병이고 마리아는 그런 그에게 보복을 시도하는 말썽꾸러기라는 것이 당시 그들의 생각이었죠. 성폭행을 당하고 한 달이나 지난 뒤 신고한 탓에 별다른 증거가 없었고 특히 군 내부에서는 이를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혐의를 철회하라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그녀는 고립되어 갔죠. 다른 부서로 배정되긴 했지만 같은 부대였기에 그녀는 가끔 세자르와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날, 그날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꼈다고 합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을 받고 있을 때 그녀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어머니인 메리였습니다. 메리는 항상 전화로 딸을 위로했고 그때마다 마리아는 다시금 힘을 냈습니다. 12월이 되었지만 마리아와 세자르의 싸움은 쉽게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둘의 상반된 주장에 여전히 상부에선 마리아가 철회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하길 바라는 눈치였죠. 12월 14일, 그날도 메리는 마리아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녀는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석하기 싫다는 딸의 투정을 듣게 됩니다. 행사는 별거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세자르가 참석하기에 그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싫다는 그녀에게 메리는 얼굴만 비추고 나온 뒤 전화를 하라 했고 그것이 모녀의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메리는 마리아의 룸메이트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나는 해병 생활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떠날 거야. 불편을 줘서 미안해. 라는 이상한 쪽지를 마리아가 남겼다는 룸메이트의 말에 메리 역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그들 역시 그녀에게 별다른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딸이 마음의 정리를 위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메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에게 연락이 없자 결국 19일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에서 경찰의 전화를 기다리던 그녀는 마리아의 핸드폰을 주었다는 낯선 남성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남성은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길을 걷던 중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 전화했다고 말했죠. 남성이 말한 장소는 마리아가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한 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메리는 고마움을 표하며 핸드폰을 인근 경찰서에 가져다 달라고 말했고 남성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마리아는 물론 경찰에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자 메리는 결국 딸과 마지막으로 연락됐던 잭슨빌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녀가 잭슨빌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의 실종을 조사하던 담당 형사가 바뀌었는데
그는 30년 동안 보안 분야에서 일한 뒤 퇴역한 해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노련한 형사로 바뀐 것은 메리에게 있어 행운이었습니다. 그전 담당자는 게을렀던지 아무런 조사 진행도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메리는 형사와 함께 마리아의 군부대에 방문했고 그녀의 실종이 혹여 그동안 문제가 있던 세자르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NCIS에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는 이 일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거절이었습니다. 결국 별다른 단서 없이 조사를 이어가던 형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군가 그녀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형사가 입수한 영상에는 한 남자가 ATM에서 마리아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세자르라는 것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그 시기 이미 그는 마리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기 집 뒷마당에 묻었다는 편지를 아내에게 남기고 도망간 뒤였습니다. 마리아의 유해와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유해는 그의 말처럼 그의 집 뒷마당 화덕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타령에 자신의 출신 국가인 멕시코로 도망간 그를 잡기 위해 FBI까지 움직였고 2008년 4월 10일에 세자르는 미초아칸 타칸바로에서 체포됐죠. 범죄인 인도 조약 때문에 송환에는 법적 문제가 있었는데 담당 검사가 그에게 사형을 구형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2009년 4월 17일이 되어서야 FBI는 그를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1급 살인죄에 대해 사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하는데 이 때문에 언론들은 그가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이라 예상했죠. 송환되기 전 그는 종신형이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이라 인도 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멕시코 법원에 송환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자기 집에서 마리아와 말다툼 중 그녀가 화를 못 이겨 스스로 목을 찔러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감식 결과 마리아의 목에 있던 자상은 사후에 생긴 상처로 그녀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외상이라고 밝혀지자 그는 말을 바꾸어 아내인 크리스티나가 마리아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그의 말을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2010년 8월 24일에 세자르는 마리아의 카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된 절도 및 사기죄와 1급 살인죄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행 혐의에 몰려 마리아와 말다툼 중 그녀를 끝내 살해했던 세자르. 마지막에 아내까지 배신했던 그가 언젠가는 지옥으로 떨어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